우리 언론 보도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언론 보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종편 방송사 MBN의 무슨 회계 조작 건 한겨레 단독 보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오늘 그 단독 보도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8월 26, 27일에 경향신문 한겨레가 이미 낸 바 있습니다. 네. MBN의 자본금 차명 대출 정황을 보도한 건데요. 예. 2011년에 12월에 종편이 출범했어요. 그때 당시에 필수 요건이었던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MBN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 및 계열사에게 다시 대출해주고 그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다시 MBN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이른바 차명거래, 차명대출로 볼 수 있는 정황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재무제표 회계에 제대로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했고 8월 29일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면서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한 회장 등 연루된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론이 안 나서 어제 다시 회의를 했고 결국에는 감리위원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당국이 MBN의 차명 거래 및 분식회계 정황을 사실로 보고 관련자들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통보를 의결했다라는 게 오늘 보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MBN이 은행에서 600억 원 대출 빌려가지고 바로 자본금으로 투입하면 아마 안 됐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빌려주고 직원들이 자본금으로 주식 사듯이 그렇게 조작을 했다. 법적으로는 이거는 위법이죠? 뭐뭐 위반이에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요. 그렇게 불법적 부당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방송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종편 승인 요건에 잘못됐겠네요. 네네. 금융당국은 이러한 차명 거래를 숨기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록했다. 그리고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이렇게 불법적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금융당국이 차명대출 및 분식회계 정황을 사실로 보고 감리위원회가 의결까지 했지만 다음 달에 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를 논의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감리위에서 의결한 걸 그대로 의결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그리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1, 2년이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지금에서야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답답하고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송법 위반 승인 취소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승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일단 금융당국은 물론 종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이것을 포착하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일단 금융당국은 2017년에 MBN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했지만 조사를 즉시 안 했었고요. 방통위도 2013년, 14년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이끈 종편 승인 검증 TF가 있었어요.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한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때 아무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군요. 네. 그리고 늦게나마 방통위가 조사를 거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전례를 비춰볼 때 승인 취소까지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2월에 종편의 미디어 랩사들이 2014년에 종편 재승인 당시부터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지주회사, 광고대행사 등 특수관계자의 미디어랩 지분 소유를 제한한 미디어랩법을 위반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애초에 투자할 때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승인 당시 위반 행위에는 승인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상한 이유를 들었는데요. 2017년 3월에는 종편인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또 불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의 방통위는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하고 봐주기로 일관했었는데요. 글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새로 취임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이 승인 취소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명백한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그 힘은 없는 힘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봅시다. 네. 자, 요즘 또 뜨거운 관심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네. 용의자가 특정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러다 보니 또 온갖 이 성폭행 사건 등등의 보도 준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쏟아진다면서요? 네, 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게 너무 과거 일이고 또 이렇게 영화로 화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사건은 그런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과거 사건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냥 막 써요? 무분별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법을 너무 자세히 묘사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용의자 이 씨가 94년도에 청주 처제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 처제살인 사건 관련된 범죄의 수법과 그 수법을 너무 자세하게 보도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동아일보 처제 살해 때도 스타킹으로 묶어라는 9월 19일 보도, 경향신문도 처제 성폭행 후 살해한 용의자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 비슷이라는 20일 보도에서 화성과 청주 살해 모두 수법이 닮았다라면서 굉장히 자세히 이 수법을 보여줍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대로 전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했어요. 네. 예. 여기에서 언론이 범죄 수법, 과정, 수사사항 이런 것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범죄 사실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더 모욕감을 주는 일일 뿐 아니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모방범죄도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보도들이 문제가 됩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JTBC가 9월 19일에 몽타주와 닮아 처제 살해했다면서 무죄 주장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용의자 이 씨와 함께 수감했었던 전 교도소의 동기를 인터뷰해요. 가까이서 본 이 씨는 어땠냐, 특이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그 와중에 이 교도소 동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예뻐서 강간하고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친지한테 걸릴까 봐 죽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 내용은 정말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폭행을 하면서 가해자가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이 예뻐서 뭐 옷차림이 어때서 밤에 늦게 다녀서 술을 먹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가해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는 전형적으로 그것도 한 20년 전에는 나올 법한 이런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해자가 뭐 성도착증 환자다 이런 언급도 또 있었죠? 예, 조선일보가 진술하러 온 이춘재 아내 남성 성도착증 호소하며 계속 울어라는 9월 21일 보도를 했는데요. 남편의 성도착증 호소하며. 네, 예. 그리고 MBN도 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용의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본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긴 하지만은요. 제목도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결혼 후 범행 끊으려 했지만 본능 못 참은 듯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표현 자체가 너무 함부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별적 성향, 본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 권고 기준에도 언론이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이런 개별적인 성향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해자의 개별적 성향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면 성폭력이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범죄는 사실 그냥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쓰고. 네. 근데 지금 그 용의자 이 씨의 실명을 언급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계속 이 씨라고만 하는 언론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런 사람들은 심의를 해서 실명을 공개하거나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특히 그 얼굴 공개, 네. 강력범의 얼굴 공개를 하는 것은 그런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현재 이분은 그러니까 이 용의자는 그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 일면에 이 씨 고교 시절 사진을 실으면서 몽타주와 그 고교 시절 사진이 매우 닮았다 이런 식의 그 화제성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겨레와 그 경향은 아직 이 모 씨라고만 호칭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름을 말했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세부 권고 기준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은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은 용의자 신상 털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민낯을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흥미 위주로 신상 털기식 보도를 하고 이런 보도들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인가 정말 공익인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 가족, 뭐 어머니나 뭐 이쪽도 집요하게 추적해서 네, 어머니가 굉장히 하소연하는 그런 하더라고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옛날 사건이다 보니까 막 써도 된다고 정말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 바로 오늘까지가 네. 정부가 정한 이 성매매 추방 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민원연에서 네. 바로 이 주간을 맞아서 이 청소년들의 성착취 네. 이건 청소년 성매매냐 청소년 성착취냐 이 용어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난 1년치 관련 보도를 모니터하셨죠? 예, 모니터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성매매라고 하지 말자, 성착취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사실, 대해서는 네, 청소년은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성매매냐 아니냐 이걸 나누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성인도 사실은 비슷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이 성착취 구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유인돼서 그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엄청난 성산업이 있고 또 굉장히 살기 힘든 청소년의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에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때 보니까 성매매나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에서 조건 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뭐 61.8%가 이런 그 응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이런 조건 만남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을 성매매자라고 해서 범죄자로 먼저 낙인 찍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착취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연의 입장은 그런데 네. 실제 언론 보도는 대부분 청소년 성매매라고 쓰지 않나요? 그렇죠. 모니터 기간은 지난 9월 18일부터 올해 같은 날까지로 해봤어요. 그런데 1년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중에서 성청소년, 성착취 이렇게 키워드로 넣어서 해보니까 256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3,728건이 나왔어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14배 차이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성착취라는 말을 불편해하고 성매매를 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성매매라는 것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눈이 뜨는 게요. 청소년이 성매매를 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반전이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은 가해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보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인 위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성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천착해 봅시다라는 보도는 몇 건 없고 네. 대부분은 청소년이 성매매 미끼로 성인들을 괴롭혔다. 네. 청소년이 가해자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어요? 1년간 모니터해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통신사들이 먼저 보도를 하거나 일부 매체가 단독 보도를 하면 다른 매체에서 이를 엄청나게 받아쓰기 하는 보도들이 비슷비슷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뷰징을 할 때는 또 다시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으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합뉴스가 작년 10월과 올해 6월, 7월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놨더니 금방 22건의 받아쓰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뉴스원에서도 올해 7월에 10대가 성매매로 유인해서 폭행하고 돈을 뜯었다. 무서운 10대다라고 쓰자 3건의 받아쓰기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극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에 강도짓, 조건 만남 유인의 폭행, 돈 뜯은 무서운 아이들 같이 쓰는 것이죠. 특히 연합뉴스가 쓰고 지상파 3사와 YTN이 받아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던 10대들은 입건되었는데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은 입건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매수를 시도했던 남성은 입건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성매매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성매매는 했지만은 청소년인지 몰랐다. 그런 이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예. 식의 변명을 해서 풀려났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성을 구매하려고 접근했던 성인이 비행청소년 선도하러 갔다라고 우기거나 나는 어린 아이인지 몰랐다라고 우기면 그게 통용되는 것인지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문을 제기하고 이 제도가 이상하다라고 말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언론 전체를 향해서 민원연이 외치네요. 네. 청소년 성매매입니까? 성착취입니까? 기본 인식의 틀을 좀 재정립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